맡고 계시는 전대준 건축가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마이크 한 번만 꼽을게요.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녹화하는 저기 녹화용. 좀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렇게 이런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포럼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포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방향의 강의는 아니에요. 뭐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를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데, 주제를 좀 주셨었으면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왔을 텐데 주제가 사실은 없었어요. 주제가 없어서 어떤 것들이 이 조합에 조금 더 유익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조합에서 지금은 추진이 단계지만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좋은 설계사도 뽑으셔야 되고, 좋은 인허가를 해줄 정비업체도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건설사도 뽑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도대체 여기서 설명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뭐 그런 것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랑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서 추세, 디자인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추세적인 디자인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88 대책이 이번에 나왔죠. 그 88 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잘생겼나요? 저는 2007년에 정린건축으로 들어와서 정린건축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본의 니켄세케이라고 하는 회사에 잠깐 외도를 잠깐 했었고요. 다시 정린건축으로 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이제 동대학원의 부동산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도봉구 건축위원이고 LH 기술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아파트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호텔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주택도 하고 있으며, 요즘은 또 해외 프로젝트, 국내에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프로젝트를 좀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건축이 딱 저보다 10살이 많은 회사예요. 67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고, 아까 5대 설계사무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회사들의 대표들이 거의 정린건축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 되신 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세요.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서, 이제 관여를 잘 하지는 않으시지만, 조금 깨끗한, 사실은 건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가 뭔가 비리도 있고 약간 뭐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린건축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대표작들이긴 한데, 정린건축은 중국이랑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좀 지사가 있고요. 뭐 세계 16위, 국내 1위, 뭐 2017년 조사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 다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도 한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회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조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이게? 청와대죠? 저희 선배들이 남산에 안기부 감옥에 갇혀서 설계를 했다라고 해요. 설계가 끝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면서 했다라고 하고요. 인천공항이라든지 이제 국립박물관, 뭐 이런 월드컵 경기장 같은 이제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좀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정림건축이 가장 떠오르는 그런 회사로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스타필드 가보셨나요? 스타필드를 처음 론칭을 신세계랑 론칭을 한 것도 저희고요. 코엑스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 건물들 중에 좀 유명한 건물들이 저희가 많은 설계부를 했습니다. 좀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기독교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련 그냥 봉사 프로젝트들이 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제공항이나 청와대, 그 역사박물관, 중앙박물관 이런 굵직한 것들을 좀 설계를 했고, 병원이랑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코엑스들이 이제 저희 주요 작품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 것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왼쪽에 저렇게 그 상패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상을 받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조합을 하시면서 많은 곳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니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시기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눈높이를 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떤 설계사를 뽑던 간에, 그리고 어떤 건설사를 뽑던 간에도 그 눈높이로 그 대상을 보셔야지 좋은 설계안, 좋은 시공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마포, 여기 넘어가면 마포 우체국 뒤에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GS가 그 건설사로 선정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 그 KT 부지가 있어요. 거의 건대 앞에. 지금 아파트랑 오피스랑 뭐 이렇게 호텔이랑 같이 설계하고 있고, 지금 시공 한참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게 조금 많은 부분들을 설계를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최근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는 한 60층 가까이 되는 건물들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서울에서 63빌딩 가봤니? 그게 이제 저희 시골에서 이제 그 친척들 올라오면 63빌딩 간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정도로 63층, 60층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60층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 고층 건물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초 프로지오 서밋은 그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있는 건물이에요. 사실 이 사진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동이 이제 아파트 동끼리에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림건축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브릿지를 걸었던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에서 브릿지가 아파트에 처음으로 걸렸어요. 동과 동 사이에. 그 대우건설하고 이제 브릿지를 걸어서 이게 좋은 상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도 했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미안하고 일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 줄 다들 아시죠? 가장 첫 번째는 지역 위치. 근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은 아파트의 브랜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도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잘 생각하고 계시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명일동에는 레미안 명일 솔베뉴라고 1단지를 저희가 지금 설계를 했고, 그리고 완공이 됐고요. 이 옆에 또 2단지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계를 잘 해드렸었고, 이제 그 옆에 조합에서 추천을 해주셔갖고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 미성은 엊그저께 지금 당선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파트 인면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거랑 점점 다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되게 고급감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그 신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군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신당 8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또 궁금하시고 얘기를 좀 깊게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대안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건설사를 선정을 할 때 건설사가 요즘에는 안을 만들어 옵니다. 이게 기존의 설계사를 이제 나중에 설계사를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에서 디자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공해 줄게, 우리를 뽑아줘 라고 하는 안이 이제 대안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하고 일을 좀 많이 하는데 좀 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요 안들을 좀 보시면 타 단지들은 어떻게 설계를 디자인을 뽑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자, 잠실 진주 아파트입니다. 이제 아파트에 브릿지도 걸리고 이제 아파트 인명 같지 않죠. 굉장히 멋있게 이제는 올라갑니다. 심판포 15차입니다. 지금 다 저희가 해서 건설사랑 해서 당선된 것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심판포 15차고요. 이거는 세계동을 엮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이제 반포 쪽은 한강뷰잖아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 위에 런닝머신들이 쫙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헬스장보다 더 좋은 헬스장이 내 집에 있는 거죠. 신길 19역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아파트하고는 인면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건설사들이 많은 부분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저층부를 좀 많이 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상복합이 아니어도 주상복합인 것처럼 모양을 내고, 저 밑에 아치 디자인을 통해서 그냥 너무 현대적, 위에는 현대적이지만 밑에서는 좀 그 로마네스크라든지 뭐 그런 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좀 고급감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의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를 거는 것들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해보시기는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꼭 조합에서 어느 조합이든 간에 이 브릿지를 가지고 싸우세요. 저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엔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첫 번째. 아니다, 저런 정도는 있어야 우리 단지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어느 쪽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나중에 고민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하시고 마음속에 좀 우리 단지가 좋아지려면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게 나중에 설계사나 건설사를 발주할 때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타 단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땅도 아마 이렇게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레벨이 많아요. 저 밑에서부터 쭉 산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게 레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좀 단단단단 그냥 옹벽으로 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기 상가도 있고 아파트 부대시설도 있고 좀 재미나게 해서 올라가는데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지 내 정원도 굉장히 요즘에는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예, 아파트 정원, 웬만한 공원보다 아파트 정원이 훨씬 좋아서 단지 밖으로 안 나가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단지 내에 부대시설도 많이 있고, 카페도 있고, 요즘에는 단지 내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어서 모든 주민이 1,000원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그냥 아파트 관리비에 다 태워서 나오고,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다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요즘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나요? 예.
실제로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근데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말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한꺼번에 섞여서 나왔고, 사실은 그 윤 정부하고 그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이야기로는 3년 안에 빨리 인허가를 해라. 전화가 온 것 같아서 그 3년 안에 뭐든 조합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정권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시장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목적은 그 매매 시장이 상승되고 그 지방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지역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개발 방식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인 거고, 이제 사업성이 이제 떨어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 대지가도 올라가면서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정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도심 내 아파트, 이제 서울 사실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하나로 엮이긴 하는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개발주의자이긴 합니다. 개발주의자고 좀 이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박원순 시장은 좀 오래된 주택들, 오래된 동네들, 그 동네의 역사성이나 그런 걸 더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다면, 그 오세훈 시장은 좀 깨끗하게 다 재정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를 하고, 이제 빌라나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로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들의 그런 그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비 사업의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인데, 통합 처리 방안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을 하나로 묶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합을 하나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게 건축 인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게라고 하는 거를 관에다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내가 조합원들의 재산이 지금 기존에 얼마였고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이 굉장히 축소가 될 거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기간이 걸리니까 그게 다 기간은 금융비용이잖아요. 금융비용에 대한 거를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입니다. 재건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인허가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인허가들이 6개월씩 걸리고 하나당 뭐 1년씩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들을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성에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동간 거리에 대한 법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만약에 용적률이 250%가 다 차 있어도 그 건축물의 높이나 땅이 좁아서 인동거리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땅이 법적으로 250%를 갖고 있어도 250%를 못 찾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 인동거리, 동간거리에 대한 그런 제약사항들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는 게 이번에 그 취지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게 그 비용을 조금 더 그 지원을 해주겠다. 역세권 정비 사업이랑 뭐 일반 정비 사업이랑 용적률을 조금 상향해 주겠다. 근데 아직 세부적으로 그 88 대책 나온 다음에 세부 사항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더 다듬어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밑에 유관 부서들을 뿌려줘야 되는 것들이 아직 덜 뿌려져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혜택이 될런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요거가 이제 마지막 88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기존에는 여기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고, 지금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스트하게 갔을 때, 그냥 별 이상이 없었을 때 10년 정도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되면 빨간색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들이 합쳐지고 간략화 시켜주고 뭐 그러면서 한 9년 이내로 한 1년 이상 단축시켜 주겠다인데, 이것도 물론 조합원 분들의 그 동의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진행하는 그런 진행력, 그거에 따라서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9년 이내로 우리는 해야죠. 요거를 제가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많이 알면 내가 건설사하고 설계사한테 많이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여의도의 어느 아파트의 입찰 지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조건을 내거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의 인면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이 있습니다. 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고 같이 들어와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전국에서 최고 아파트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걸 여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거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미술 장식품도 뉴욕 베슬에 있는 거를 해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라. 그리고 지진 설계는 재진을 넘어서 면진까지로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제어하는 거가 있고 지진을 면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진에서 버티는 거, 지진을 아니면 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내진까지는 들어보셨죠. 내진 설계는 건물이 그냥 부러지는데 안전하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진은 구조체와 구조체 사이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옛날에 일본 건물들이 지진에 안전하다. 그런 애들은 기초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흔들리게 만들어서 안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층 건물들에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마감 수준에 대해서 요것들이 다 브랜드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방에 다른 어떤 조합은 주방에 TV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브랜드를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독일제 뭐는 들어와야 돼, 이태리제 뭐는 넣어줘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포럼 자리가 그래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 많이 공부하러 다니셔야 되고, 수전까지도 양변기, 수전, 세면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엔 내부에서 가격 조사도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눈탱이 치지 못하게 하려고 가격 조사까지 다 해서 예상 단가까지 다 뽑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넘으면 건설사도 점수를 깔 겁니다, 아마. 그 안에 들어오는 회사들을 선정을 할 거예요. 자, 계획적인 내용도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자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주차시설, 자, 우리는 2.4m 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주차면은 2.1m, 통로는 2.3m입니다. 근데 요즘엔 차들이 점점 커지고 캠핑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4m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는. 그리고 1층, 한 개층은 2.8m를 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단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다리차로 이사를 하는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다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합니다.
사다리차로 이사하던 시대는 지났고, 옛날에는 사다리차로 이사할 때는 난간이 콘크리트 난간이거나 아니면 유리 난간, 아니 그 철제 난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사다리를 기대고 짐을 나르는 건데, 이제는 유리 난간이에요. 그 개방성을 위해서 유리 난간이거나 난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아파트 그냥 외벽이 다 유리여서 그냥 그 창틀이 난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간이 상하거나 유리가 깨지는 위험, 아파트가 그게 또 이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아니라고 막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윙바디라고 하죠. 그 트럭이 날개가 위로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열리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사이즈를 이제 2.8m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들을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여기는 한 900평, 우리는 900평은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세수가 작아요. 세수가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900평 정도는 만들어줘. 그리고 5성급 호텔의 기준을 제시라고 하는 정도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다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조합이 형성이 되고 조합장님 밑에 이사회, 대의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들을 만드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야, 눈높이가 높아지셔야 그 이사회, 대의원에도 눈높이가 높아지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제안을 했던 그 아파트 입구입니다. 요즘에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문주가 요즘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죠. 그 문주라고 하는 뭐 아파트 입구에 와다다하게 이렇게 문주라고 만들어 놓는. 근데 이제 문주의 시대도 좀 지났어요. 이제 문주의 시대가 지났고, 호텔 로비처럼 저렇게 큰, 저희는 그랜드 캐노피라고 하는데, 엄청 넓은 캐노피를 만들어주고, 이 밑에 이제 차가 들어가면서, 우리 왜 골프 하시는 분들 클럽하우스 가면 차 내려주고, 뭐 이렇게 집 내려주고, 이렇게 호텔로 따지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지의 입구에 마련해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머물고 계셨던, 기존에 살아보셨던 아파트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호텔식 서비스를 갖고 가는 아파트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내용도 들으셨죠. 필리핀에서 이모님들 들어왔다.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들어가는 시점에는 그게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컨시어스 서비스가 이제 일상화되는, 왜 우리 옛날에 보면 그 해외여행 가다 보면 웨스턴 애들, 서양 애들 다 이게 자기들은 그냥 팔짱 끼고 다니고, 자기 애들은 동남아 분들이 이렇게 안고 다니고 보모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아파트에 그 문줄을 따로 두지 않고 저렇게 그냥 뭔가 내 단지를 들어갈 때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뭔가 특권층이 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을 해주는, 걸러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똑같은 아파트의 똑같은 브랜드에서도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집의 평면의 형태일 거예요. 어떤 평면이 가장 좋게 개발이 될 것이냐, 어떤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사가 나중에 설계사를 뽑아서 설계사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설계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편하게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면들을 이제 요청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문조사도 할 거예요.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안 하시면 나중에 조합 수뇌부한테 설문조사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평면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시설들이 좀 특화됐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요즘엔 저희가 그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평면이긴 한데, 이제는 그 거실 창 따로 있고 뭐 그런 평면보다 파노라마 뷰를 만들어 줘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유리로 되어 있으면 집이 덥다, 화분이 다 말라 죽더라, 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타워팰리스가 한참 뉴스에 추적 60분 뭐 이런 데 나오고 나서, 아, 그런 주상복합 형태의 유리되어 있으면 너무 덥고 살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유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단열재 성능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성능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향보다 뷰를 더 선호하는 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 거를 더 선호하는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파노라마 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그 선택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많이 더워졌죠. 요즘 들어서. 그래서 동남아처럼 날씨가 변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코니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발코니의 그 사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실 거예요. 발코니가 확장을 안 했을 때의 발코니의 사용성. 그래서 내가 발코니를 나는 확장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설계가 무조건 다 발코니 확장한 형태로만 계획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발코니가 확장이 안 돼 있는 집을 원해, 그런 평면을 제안해 줘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신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확장형으로 그려놓고 확장을 안 해준 평면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평면에서 나는 발코니가 있는 집이 좋아, 나는 외부를 느끼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거셔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보셔야 이제 아, 이런 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안방에만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리고 공용 화장실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녀 방에도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세대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끼리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쪽에서는 각 방에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다 있죠. 그래서 방이 크고 오히려 거실이 작은데 우리는 거실만 엄청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평면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뒤에 나오네요. 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다 자쿠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쿠지를 만들어서 이제 좀 조망이 좋은 데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지 않고 매직 글라스라고 해서 전원을 넣으면 밖에서 내가 안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좀 열어놓고 바람을 쐬면서, 우리 겨울에 온천 가는 게 머리는 차갑고 몸은 따뜻한 거가 좋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들도 집에다 넣기 시작합니다. 자쿠지를 놔둬서 내가 사우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뭐 드레스룸, 사실 우리나라처럼 드레스룸이 큰 집이 필요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따로 있고 이불도 다 따로 있어서 드레스룸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특화된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집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평면이긴 해요. 이런 평면들이. 이게 사실은 여기에 벽이 있는데, 요즘에는 히든 주방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주방 가구가 인테리어 요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방 가구가 인테리어 요소가 아닙니다. 주방이 뭔가 노출이 돼 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히든 주방이라고 그래, 히든 키친이라고 해서 주방을 감추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히든 주방을 갖고 갈 거냐, 아니다, 난 주방 가구를 더 할 거냐, 이런 다이닝 공간을 더 중요시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은 평면이에요, 사실은. 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 자, 주방에서 다용도실을 통과를 하고 팬트리까지 통과해서 현관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평면입니다. 이게 요즘에 어떤 시설들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두는 집도 있지만, 그거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음식물 흘리면서 이렇게 나가시죠. 그러면서 뒤따라가면서 걸레질 아버님들이 하시고, 근데 또는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그거 핥아 먹느라고 그래서 먹지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집도 있고 한데, 요런 평면들도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평면이기는 해요. 이렇게 주방에서 바로 다용도실을 통해서 현관 팬트리까지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팬트리를 가지고 아버님들하고 싸우죠. 골프백을 놔둬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머니들은 아니다, 내 공간으로 쓸 거다, 그러면서 많이 싸우시는. 그래서 이런 특화를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을 아예 특화를 해서 사우나 시설을 두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요거를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형에서 부동산에서 이제 똑같은 평형인데 방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다 집집마다 애들이 1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방을 3개를 갖고 갈 거냐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3개까지 필요 없고, 작은 평입니다. 이거 24평짜리예요 24평에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방 많이 필요 없어. 나 안방에 드레스룸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야 되고, 화장실 잘 갖춰져 있어야 돼. 그리고 애들 방도 난 애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 방 하나 있으면 되고, 난 여기다 별도의 공간 만들어줘. 이게 아버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들 서재가 꿈이고, 여자들은 드레스룸이 꿈이잖아요. 구두방이라 그러나요? 뭐 그게 꿈이잖아요. 그런 식의 자기 개인의 공간, 사실 부부끼리도 개인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있는 공간,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식으로 그냥 방을 다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방의 개수가 좀 적더라도 이제 인구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24평, 나는 24평이어도 작은 집도 괜찮아, 나는 우리 부부랑 애 하나밖에 없어, 그런 집들은 실제로 잠실 쪽에서 저희가 제안해왔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을 지금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 브릿지가 건사면 최대가 몇 미터 정도? 최대는 70m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인데,
조금 현실적으로 비용이 크게 안 드는 건 한 20m 이내. 70m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들고 효과가 나는 거는 15m에서 20m 사이. 그거보다 짧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너무 좁아서.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쪽에다가 펜트하우스를 얹어서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우리 수익을 높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카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역이 높아서, 지형이 높잖아요? 카페를 하면 밤 야경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를 추천합니다. 스카이브리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네. 스카이브리지가 있고 원펜타스도 있고, 원펜타스는 15차잖아요. 네. 그 서초구 쪽에서 이제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스카이브리지에 카페를 만들고 저 카페를 입주민만 이용하게 하지 말고 외부 사람들도 이용하게 해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인허가 추세는 어떻게 되세요? 서초구청만 그래요. 그 서초구 강남 쪽 그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건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됩니다.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는 어쨌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을 하면서 거기랑 이제 MOU를 맺는 거죠. 우리 주민이 이용할 때는 1,000원, 2,000원에 뭐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맺어야겠죠. 근데 그 아파트 부대시설로는 외부 사람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원베일리에서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입주민만 활용하도록 하다가 과태료를 두드러 맞고 다시 외부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카이브리지를 내면은 그런 거를 다른 그 자치구들도 그렇게 다 외부에 오픈하도록 요구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강남 쪽만 일부 그래요. 이게 강남은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수익이 꽤 많이 남으니까 그걸 좀 베풀어라라고 하는 차원들이 있어요. 근데 강북 쪽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건축사님 보시기에 여기 중림동, 여기 충정역 일대는 스카이브리지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디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를 무조건 한다고 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아파트 배치, 제가 사실은 배치를 안 해봐서 배치를 해보고 그 배치가 어울리는 배치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간혹 이제 어디서 듣고 이거 했는데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안 했어요. 압구정 이번에 지금 다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압구정 주민들은 다 안 했어요. 다 선택 안 했어요. 압구정은 스카이브리지를 하나도 안 했나요? 네, 압구정은 그 몇 개의 단지들이 있잖아요. 압구정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압구정은 그 초고층으로 다 풀렸어요. 60층 가까이로 풀리면서 동수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강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70m씩 돼요. 그걸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그 많이 드니까 그 몇몇 회사들은 그거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조합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필요 없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서울시하고 대표적으로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좀 사업이 지연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대안 설계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랑 미처 협의가 안 됐던 거죠? 서울시랑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협의를 해주지도 않고요. 그게 이제 그 보셨던 안들이 설계사 선정용 안이었어요. 근데 설계사들이 미리 협의를 해주질 않아요, 설계사한테. 그러니까 당선이 된 다음에 설계사가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설계사가 뽑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뭔가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를 인허가청에서 그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심의 때 건드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인허가 부분에서 건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계획하고 맞지 않는 거를 조합해서 그 공모를 냈어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들랑 협의가 안 됐는데 왜 그런 설계로 밀어붙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조합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저기 사업을 하는데 왜 서울시 니네가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정비계획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총회가 모아지면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허가관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준수해서 지키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이게 그 압구정 같은 경우, 압구정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돼요. 주민들이 자본력이 되고, 그리고 용적률 체계가 기존에 낮아요. 굉장히 낮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뭐 몇 억씩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도 거기는 자기네는 시간이 걸려도 이윤이 남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는 더 집값 더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재건축에 한해서입니다. 우리는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은 관내 주도화로 가는 거고, 관내 땅이 한 30%쯤 될 거예요, 아마. 도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관하고 대립각을 세우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잡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윤이 되는 걸 뽑으셔야지, 관하고 대립각을 세우시는 건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에서 세우는 것에서 최대한의 걸로 해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끝내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외관 쪽으로는 충분히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 배치 관련해서 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경축 같은 거. 중구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죠. 아까 설명하신 게 복층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가 아니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복층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무슨 건물, 오피스텔 비슷한 그런 건물에서 보니까 복층을 한 절반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복층도 상당히 높이는데 층고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파트도 복층이 가능한가요? 우리 동네도 참. 자, 복층,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복층은 좀 개념이 다른 복층이었어요. 잠시만요. 요거를 보신 거죠? 요 복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던 거는, 자, 요런 개념이었어요. 자, 현관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내가 지분이 많아서 난 큰 집을 받을 건데 애들은 다 장성해서 나가서 살아요. 또는 나는 세를 주고 싶어요. 내 집을 한 채밖에 못 받지만, 그랬을 때 2주택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평상시에서 내 부부는 여기서 살지만 이거를 큰 집을 하나로 다 하면 운영비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다 전기랑 가스랑 다 끊어 놓고 그냥 두 분이 사실 때 그냥 여기만 살다가 자식 네가 놀러 오고 뭐 그러면 여기를 열어준다거나, 또는 세를 주기 위해서 현관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고,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 복층은 서울시는 금지입니다. 이제는 서울시는 이제 금지고요. 그게 이제 그 각 층마다의 복층이 되는 게 그 법적으로 1.5m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층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다락방입니다. 다락의 기준이 1.5m인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한참 1.5m를 감안해서 여기에 한번 3m 주면 4.5m로 이렇게 쭉 쌓아놓고 복층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층형으로 분양을 했던 건데, 아파트도 그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1.5m 내에서. 근데 가끔 최상층에 옛날 빌라나 그런데 최상층에 다락이 있는데 나 층고 높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옛날 빌라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보통 1, 2, 3층의 지하 옛날 빌라들입니다. 그래서 1층 집주인이 지하를 가져요. 옛날 빌라들이. 그리고 3층 집주인이 다락이 있어요. 요거는 가중평균의 1.5예요.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2. 몇 미터씩 돼요. 그래서 옛날 빌라들은 다락인데도 이렇게 되게 높아요. 근데 끝머리로 가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그런 형식의 다락을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압구정 것들이 요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건너편에 부가현동에 1900, 약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0평 형태의 출입구를 2개를 만든 세대가 있어요. 그게 약 한 20세대 정도입니다. 1900세대 이상 되면서.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입구가 2개예요. 그러니까 방이 3개인데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한 세대가 들어가게 있고 또 한 세대 따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세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편리하게 자기들이 살고 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도 가능할까요? 네. 세대 분리형 그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이 요청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획 자체는 그 한 세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실제 사는 거는 2세대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를 주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필요한 그 부대이설이나 그런 용량들은 한 세대짜리로 했는데 실제는 2세대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로 놓고 보면 그 세대수가 많으면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고 임대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평면 자체가 요런 평면인데, 예를 들면 요런 평면인데 여기 하나가 있고 이런 쪽을 막아서 여기다 현관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 임대를 주고 여기 나 살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안 할 때는 평면이 썩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한 5년 전에서 10년 사이에 유행을 했던 평면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같은 층에서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세대 분리형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도 젊은 직원인데 혼자 사는데 이 세대 분리형을 갔더라고요. 처음에 오피스텔 살다가 오피스텔이나 이제 뭐 특히 빌라 같은 경우가 좀 불안하니까 세대 분리형 아파트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아파트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겠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대 분리형을 갖고 있으면 부가 수익이 확실히 좀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 들어올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아파트 부대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주고 이렇게 그 시큐리티 잘 돼 있고 부대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월세 상품이 없으니까 엄청 세입자들은 좋아하시고 집주인분들도 좋아는 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그걸 하실 거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대이설 용량이나 기본적인 주민 공용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대다. 근데 100세대가 전부 다 세대 분리형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럼 저 엄밀히 따지면 200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세대가 아닙니다. 200가구가 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100세대의 분량의 부대이설만 설치했을 거잖아요. 그럼 너무 비좁아지는 거죠,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용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부대이설 양을 좀 추가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중림동은 재개발 추진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최초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직 타진 안 해봤는데 우리는 지금 2호선, 5호선이 지하철 그 통로하고 우리는 뭐 몇 미터 거리라기보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을 이제 이렇게 그 설립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철 통로와 아파트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재개발 지역하고 재개발 지역 바로 뒤쪽에 산이 있는데 우리 재개발 지역하고 산하고 사이에 길이 한 2, 3m, 3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m 정도 그 길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는 한쪽은 마포구, 한쪽은 중구인데 거기에는 이제 저 산책로라든가 또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좀 미비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활성화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결론은 통로, 그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우선은 지하철 관련해서는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출구를 내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뚫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하로 들어오면 어느 단지들은 얘가 만약에 굉장히 큰 단지고 우리 단지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거기 상권을 만들었을 때 이윤이 난다, 그랬을 때 추천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게 지어지고 나면 한 600세대 언저리쯤 되죠. 근데 거기 한 3인 가구씩 한때 1800명 정도가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뚫는 게 과연 이득일 거냐라는 거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인허가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지하철 도시철도 공사랑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하철 공사랑.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공사비를 우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단에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거는 그것도 출입구를 내는 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현 상태의 제가 대지를 솔직히 전부 다 보진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무릎이 안 좋아갖고 좀 올라가다가 다 못 보고 중간에 내려오긴 했는데 통로를 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로를 어떤 식으로 낼지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땅이 고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할지 아니면 돌아고 들어가게 될지, 우리 집안을 좀 올려서 거기 공원하고 맞출지, 그런 것들은 계획을 하면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좌측으로 있는데 그게 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개발 지역하고 불과 그 사이에 한 2m 내지 3m 정도 도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만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비슷한 사례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종암동이고요. 요게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저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저 산에 올라가는 뭐 다리 브릿지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제한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하철하고 아파트하고 통로랑 그 연결 통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투자 대비해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면은 뭐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단가가 좀 많이 비싼가요? 좀 됩니다. 그게 그 어디서 따져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안방이나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하철을 건드리는 순간 지하철의 환기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이설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조건들이 막 달라붙어요. 이제 보통 옛날에 지은 지하철들은 인도 위에 막 그 환기구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인도가 좁아지잖아요. 그걸 원인자 부담으로 해갖고 아파트 단지에 다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랑 연결이 돼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할 때 뭔가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조합에 엄청 이득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충정로가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 여기기도 하니 거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해서 상권을 만들어서 상가를 분양을 해서 조합의 수익으로 만들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저번에 이게 지금 한 5차례쯤 6회째 하셨고, 설계사무소도 한번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나요? 아니, 오늘 사장님께서 아주 잘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잘해주셨고 오늘도 잘해주셨는데 생각이 좀 더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내진 설계가 그게 의무화입니까? 아니면은 옵션입니까? 내진은 의무고요. 아까 내진 말고 면진이 있었죠? 면진은 의무는 아닙니다. 내진은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도 내진 설계가 되나요? 네, 내진은 무조건 합니다. 예. 네, 요즘에는 요즘엔 3층 이상이면 무조건 내진해야 됩니다. 면진 그런데- 설계는 좀 비싼가요? 그게 면, 네. 지금 아파트들이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왜 의무화인데 그것을 내진 설계를 안 하는지, 그걸 다 대기업서 빼먹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여기서 있었는데 재진과 면진이 있고 내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진 설계는 의무화되어 있고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 구조 자체가 그거 내진으로 되어 있는 구조 형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언제적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부터는 내진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강화가 돼서 3층 이상부터 된 거는 몇 년 전부터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저 뒤쪽에서도 질문 한번 하시죠. 질문 없으세요? 주방 여성분들은 주방에 관심이 많은데 주방은 자유로운 다음 질문이 혹시 뭐 여의도가 혹시 어디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사실은 더 심한 조건들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는 아파트이지만 여의도 특별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업지구예요. 근데 여기는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0세대만 딱 1대1 재건축할 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40억 챙겨줘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하이엔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던 거는 이 정도까지도 요즘에는 요청을 한다. 조합원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건 내가 선택할 거야, 이런 거 정해주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싸구려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 하고 좋은 걸 안 넣는 경우들이 많아서, 부품을 외부는, 예를 들어서 외부는 그냥 NX 뭐 이런 건데, 안에 열었더니 부품이 다 중국산이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수전은 제시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가를 다 조사를 해놔서 이제 거기에 마진을 많이 못 붙이도록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사님이 아까 강연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 아파트는 좀 특수한 경우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제 의사결정은 조합집행부가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직접 다 이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조합집행부가 그 조합원들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중림동 재개발 포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뭐 총회가 앞으로 뭐 2달, 3달 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저희 중림동 재개발 포럼은 쭉 한번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요, 그 우리 고생해주신 전대준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그 뭐 예를 들어서 단위 세대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추세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으시면 좀 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좀 불명확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서 제가 좀 두리뭉실한 좀 얕고 넓게 자료를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에는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제가 좀 깊이 있는 걸로 자료를 준비해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또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셔도 돼요. 저희 회사에 강당도 있고 해서 그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회사가 여기 가깝다면서요? 저희 회사가 원래 대학로에 있다가 그 원래 태생 자체는 그 67년에 북창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회사가 대학로로 이사를 갔다가 한 5년 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 북창동 삼성 구 본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있고요. 여기서 지하철 한 정거장이니까 시험시험 한번 오셔서 저희 회사 한번 구경도 하시고 저희 강당이 굉장히 넓게 잘 돼 있어서 인원이 많이 모이실 경우에는 제 강당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박수 모시겠습니다.